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어떤 그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검찰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행영권, 또 기소권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 또 그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즉 이 권력의 분산과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성에 이제 반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념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실제 범죄 사건의 97%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검찰의 소위 OK 사인을 받아야 이것이 진행되고 개시되고 맞출 수 있는 네. 이것은 한 목적적 조직의 정의관념에도 그건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1954년 우리나라 형사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그 당시 되었던 것은 일제 시대의 그 경찰의 문제점 때문에 예. 경찰 파쇼보다는 그래도 검찰 파쇼가 조금 덜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민주성 정도가 많이 발전되면 그때에 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네, 그래서 그 벌써 60년, 70년 이렇게 끌어왔던 그 내용인 것이죠.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검경 사령탑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도 별도 접견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 우려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어제 그 오찬을 이제 함께 한 것 네. 같습니다.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함께 그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아마 다음 주에 최종안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최종안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약을 하게 되면은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을 지금과 다른 형태로 가져간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의 시작과 진행과 그 종결을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이 방점을 이제 찍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봐서는 사실상은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을 검찰의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본 정부에서 그 보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 우병우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그 자의적 판단이 상당 부분 그 있었던 뭐 이런 점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3년도에 사실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검사들이 일정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새로 나왔던 신조어가 검사스럽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분명히 그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일방적인 그 주장을 피력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는 그와 같은 조직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찰의 그 조사 과정에서 무엇인가 그 정치적이고 그 강압적이고 뭐 이런 것은 분명히 그 개혁이 꼭 필요하다. 네. 즉 권한의 독점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의 괴물이 탄생한 것은 아닌 것인가.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공약 사항의 실현 차원에서 어제의 그 최종적인 그 각 수장의 의견을 그 조정하고 공식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문 총장이 별도 접견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수사권 조정안의 속도를 내는 그 중요한 이유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느 정권에서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를 했지만 시간을 지나게 되면 정권 중반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흐지부지됐죠. 흐지부지되고 또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그 1년차 바로 지나자마자 더군다나 뭐 선거도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제적인 구분하고 상당히 뭔가 동떨어져 있고 또 이번 정부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인 권력의 분산. 사실은 그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마치 그 검찰 공화국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권한의 그 배분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해나가는 결국 이를 통해서
인권도 그 보장이 되고 더군다나 국민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다음에 똑같은 사항을 검찰에 가서 똑같이 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종결권 뭐 이것이 검찰에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야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압박감이 있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다 무혐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겪어야 되는 시간도 낭비고 피의자 참고인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압박감이다. 그러면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예. 편의성에도 그 반하게 되고 사법 비용의 낭비도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조직의 발전이라든가 혹시 그 정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사항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 정치 역량을 조금 필 수 있는 왜곡된 그 욕심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저항 아닌 뭐 저항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저께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퇴근길에 예. 기자에게 했던 얘기가 문명 국가에 맞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네. 어제 그러면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제안한 그 제도가 반문명적인 얘기는 아니냐? 이런 상당히 조금 의심과 비판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뭐 그 효율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수사 당한 걸 또 수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넘어오면은 이걸 믿을만 한다면 우리는 기소만 하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또 그 형사 그 소속법상에 경찰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 즉 경찰 앞에서 조서는 부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형사소송법의 그 개정도 함께 따라야 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발표를 하지만 이것은 또 입법적인 지지와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사권 조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검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김병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일단 사법부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자세한 설명,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3주 그 전에 그 자체 그 조사단에 그 의해서 사법 관여가 있었는가 여부 또는 이것이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 원장은 무엇인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의견을 각계각층에 들어보겠다. 이런 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1년 3개월 동안 조사한 이 자체 조사단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면 이와 같은 사법부가 쪼개지는 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소장 판사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중견 판사들은 아니 어떻게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에서 해결해야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봉합이 안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육 지책으로 일정한 입장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실제로 하되 의견 자체를 대법관이 직접 고발하는 것을 피하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중간설적인 합리성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 너무 그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사법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검찰에 떠넘기는 이와 같은 형식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들과 그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더 왜곡시키는 형태가 아닌가 뭐 이런 그 상황도 있는데요. 결국은 공은 요약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기존에 고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 같은 거를 좀 그 협조를 부탁할 때는 그거엔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과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한 18건, 뭐 20건에 입박하는 그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모든 수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또 아닌 사실상
그 재판의 독립에 대한 관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임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사 서류 또는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겠다. 네. 즉 임의 제출은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대법원 측에서 좀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거라면 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내면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예. 또는 특정 대법관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 만약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그 법원이 또는 관련된 그 법관이 이것을 그 자의적으로 또는 아니면 임의적으로 또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예. 정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관이 이렇게 사실은 검찰 수사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중견 판사들은 이것은 그 검찰에 의뢰할 사안이 아니고 뭐가 되든 간에 사법부 내에서 판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소장 판사들은 아니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견 그 판사들은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적인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유야무야가 된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확 털고 가자. 그죠? 뭐 예를 들면 암덩어리는 수술하고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과연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공격적인 수사 자체가 정말 실현 가능할 것인지 설령 그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직권남용이라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것인지 이건 또 다른 앞으로의 그 과제가 아닌가 예측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3명의 법관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고 징계 절차에 회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지금 문건 자체를 어떠한 경위로 만들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상고법원과 그 관련돼서 재판의 독립을 해야 할 만큼의 무엇인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거지. 예. 이 사실관계는 분명히 그 밝힐 수도 있고 밝힐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조직 내에서의 그 징계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벌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그 문건에 일부 무엇인가 의심이 품을 만한 더 직접 말씀드리면 재판에 영향을 끼쳤느냐 예. 이것을 그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대법원장이 그 징계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것도 형사적으로 꼼꼼히 파악을 해봐라. 검찰들이 말이죠. 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원든 원치 않든 재판의 결과에 대법원장이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대법관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더 공고히 하는 즉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더 근거 없이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공은 어쨌든 검찰로 넘어온 모습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법원을 수사한다는 게 이게 참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테고 기본적으로 또 하게 됐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협조사를 밝혔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부서를 특별히 좀 마련해서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뭐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그 사법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도 다 알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거죠. 확률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게 그 재판을 하는 그 심판이 선수들에 의해서 뭐 공격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뭐 둔다든가 그래서 그 원샷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뭐 해체하는 부서를 둔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 그럼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하고 이제 말아야 되지 현재 검찰이 사법부의 그 미세 조직 같은 세포 조직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본다면 그 나중에 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을 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부서를
검찰 소속 아닌 무엇인가 별도로? 별도로 독립된 중립성을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해봄직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해화역 근처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 같은 그런 시위의 컨텐츠가 아니고 여성의 안전권을 보장해달라, 몰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예. 또는 여성의 몸은 성적 도구가 아니다. 이런 주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것은 해방 이후에 이런 시위 자체는 좀 흔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관계 장관들이 일정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작은 50억을 특별히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약 5만 개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몰카의 또 도구 자체가 아주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죠. 예를 들면 만년필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아니면 물에 조그만 구멍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몰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판매업의 등록제라든가 또는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예. 누가 구입하는지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이력 제도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대안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올렸는지들을 기술 개발을 해서 추적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해외 서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몰카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벌금형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아예 벌금은 없애버리고 네. 징역형만 규정을 하게 돼서 강력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카메라 자체는 파는 게 또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건데 아까 저희가 한지 기자의 리포트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불신 검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잡기에는 한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정말 강력히 해서 다시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주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몰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그 범죄 중에서 별로 없죠. 예, 성범죄 중에서 1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몰카라고 하는 이 뉘앙스도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몰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옛날에 코미디언이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갑자기 연예인들 놀리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예, 어딘 그래서 자체가. 그거 자체도 사실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 촬영 이렇게 그렇죠. 써야 되는 게 예. 맞는데요. 그리고 또 형량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량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1년 복역할 거를 2년 복역한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단지 2년 동안만 교도소에 이렇게 잡아두는데 지금 그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음증이거든요. 훔쳐보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성 도착 증세입니다. 그러면 네. 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일환인 거죠. 그렇죠.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 모습을 개선 교화를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역하는 동안 이런 왜곡된 성 도착적 의식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성 교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으로 봐서는 이것을 은밀하게 보려고 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네. 수익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공급을 차단하고 이와 같은 왜곡된 성도착의 수요를 치유해주는 예. 이런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꾸준히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